결혼 둘째 날 아침, 내가 밥그릇을 들고 미처 젓가락에 손을 대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날아왔다. 하얀 밥알이 식탁 위로 흩어지고 미역국 국물이 하얀 잠옷에 튀었다. 시어머니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어른이 다 드시지도 않았는데 며느리가 감히 먼저 젓가락을 들어? 버르장머리 없이 옆에 앉은 남편은 젓가락질을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나는 3초 동안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웃었다. 천천히 일어나 양손으로 식탁 모서리를 꽉 쥐고 4명이 앉아있던 그 식탁을 밥그릇과 접시째 통째로 바닥에 엎어버렸다. 그렇게 예의를 따지시면 그냥 다 같이 드시지 마시죠.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댓글로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쌍희, 자가 빼곡하게 새겨진 은수저는 무거웠다. 한서연은 손에 젓가락을 쥔 채 손끝으로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느꼈다. 노원구에 위치한 이 오래된 아파트의 주방은 좁았고 공기 중에는 찌든 참기름 냄새와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섞여 있었다. 식탁 한가운데에는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이 담긴 뚝배기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가장자리가 살짝 탄 조기구이, 그리고 각기 다른 색깔의 김치가 담긴 3개의 작은 접시가 놓여 있었다. 오늘은 그녀가 결혼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아침이었다. 마포구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광고회사에서 10년 동안 브랜드 기획자로 일하며 34살이 되어서야 마침내 친척들의 결혼 압박에서 벗어난 그녀에게 이것은 처음으로 며느리라는 신분으로 시댁 식탁 앞에 정식으로 앉은 순간이었다. 그녀는 배가 고팠다. 어제 하루 종일 결혼식으로 시달렸고 밤에는 밤새도록 짐을 정리하느라 위장이 텅 비어 쓰라릴 지경이었다. 그녀는 맞은편에 앉은 시아버지를 힐끗 보았다. 시아버지는 신문을 들고 뒤적이고 있었다. 시어머니 김선옥은 앞치마를 풀고 의자를 빼고 앉았다. 남편 이도훈은 서연의 왼쪽에 앉아 식탁 위에 삶은 달걀을 향해 손을 뻗었다. 서연은 왼손으로 하얀 사기 그릇을 들고 오른손에 쥔 은수저를 막 조기구이 쪽으로 뻗으려던 참이었다. 그 순간 손등으로 훅 하는 바람이 느껴졌다. 짝! 시어머니 김선옥의 손바닥이 서연의 손목을 강하게 내리쳤다. 그 힘이 어찌나 센지 서연은 무의식 중에 손가락을 놓쳤고 하얀 사기 그릇이 손에서 빠져나가 식탁 모서리에 부딪힌 뒤 거꾸로 뒤집혀 처박혔다. 새하얀 밥알이 식탁 위로 흩어졌고 밥알 몇 개는 서연의 하얀 실크 치맛자락에 들러붙었다. 그릇 바닥에 남아있던 국물과 미역국이 튀어올라 꽃무늬 식탁볼을 타고 뚝뚝 떨어졌다. 나무 바닥에 떨어지며 아주 미세하게 툭툭 하는 소리를 냈다. 서연은 젓가락을 쥐려던 자세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녀의 시선은 치맛자락에 붙은 밥알에서 천천히 김선옥의 얼굴로 옮겨갔다. 시어머니 김선옥은 고함을 지르지도 않았고 아침 드라마에서처럼 식탁을 내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아침 공기보다 더 차가운 말투로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었다. 어른이 식사도 안 끝냈는데 며느리가 감히 먼저 젓가락을 들어. 이게 사람이 할 짓이니? 친정애미가 너한테 그렇게 가르치디? 서연의 숨이 1초간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왼쪽을 보았다. 그곳에 앉아있는 남편 이도훈의 등은 눈에 띄게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도 손에 쥐고 있던 삶은 달걀을 내려놓지도 않았다. 그의 손가락은 달걀 껍데기를 파고들며 조금씩 벗겨내고 있었고 미세하게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는 벗겨낸 껍데기 조각들을 자기 앞에 앞접시에 조심스럽게 쌓아 올리며 마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 그 하얀 달걀만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 침묵, 그 달걀 껍데기 까는 소리가 방금 시어머니가 손목을 내리친 그 한 대의 매보다 서연을 훨씬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34년 동안 쌓아온 교양, 직장 생활을 하며 길러온 품위가 이 순간 거대한 웃음거리가 되어버렸다. 그녀는 이도훈이 다 깐 달걀을 입에 넣고 한 입 빼어 무는 것을 지켜보았다. 서연이 갑자기 실소를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아주 가벼웠지만 조용한 주방 안에서는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김선옥이 미간을 찌푸렸다. 너 지금 뭘 웃니? 어른이 훈계를 하시는데 태도가 그게 뭐야?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에 끼익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을 냈다. 그녀는 쌍이자가 새겨진 은수저를 식탁 위에 던져두고 양손을 뻗어 식탁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다. 그렇게 예의를 따지시면 서연은 김선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아무도 드시지 마시죠. 그녀는 양팔에 강하게 힘을 주며 허리를 위로 튕겼다. 네 사람이 앉아있던 묵직한 원목 식탁이 둔탁한 신음소리를 내며 뿌리째 뽑히듯 들리더니 바닥으로 뒤집혔다. 와장창, 쾅. 미역국이 담긴 뚝배기가 바닥 타일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조기구이가 날아가 시아버지의 바짓가랑이에 들러붙었다. 세 개의 김치 접시가 박살나면서 빨간 김치국물과 하얀 배추, 갈색 국물이 한데 뒤섞여 바닥으로 퍼져나갔다. 하얀 사기 그릇들이 서로 부딪히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고 깨진 도자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시아버지가 들고 있던 신문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의 회색 슬리퍼는 순식간에 뜨거운 미역국에 흠뻑 젖어 발등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김선옥은 기겁을 하며 의자에서 튀어올랐고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손가락을 부들부들 떨며 서연을 가리켰다. 너 미쳤어. 야, 너 제정신이야. 이도훈은 입안에 든 달걀을 미처 삼키지도 못한 채 벌떡 일어났다.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서연의 팔을 덥석 잡았다.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그의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렸고 손톱이 그녀의 살을 파고들 지경이었다. 나와 기도훈이 목소리를 억누르며 목구멍에서 풀무질 같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엉망진창이 된 바닥의 음식들을 쳐다보지도 비명을 지르는 어머니를 챙기지도 않은 채 그저 서연의 팔을 꽉 잡고 반쯤 질질 끌다시피 현관 쪽으로 데려갔다. 서연은 반항하지 않고 그가 이끄는 대로 끌려갔다. 그녀의 하이힐이 깨진 사기그릇 파편을 밟으며 빠지직거리는 소리를 냈다. 현관에 다다르자 이도훈은 그녀를 현관문에 거칠게 밀어붙였다. 그는 바짝 다가섰고 그의 숨결에 섞인 달걀 비린내가 서연의 코를 찔렀다. 오늘이 신혼 이틀째야. 그는 이를 꽉 악물었다. 이마에 핏줄이 펄떡거렸고 거실에 있는 부모님이 들을까 봐 목소리를 한껏 낮췄다. 너 기어코 집안을 이 꼴로 만들어야겠어? 이게 말이 돼. 서연은 현관문에 기댄 채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결혼 전에는 늘 다정한 웃음을 띠고 그녀가 야근할 때면 따뜻한 커피를 사들고 오고 그녀의 부모님 앞에서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던 얼굴이었다. 지금 그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두 눈에는 오직 그녀를 향한 분노와 혐오만이 가득했다. 어머님이 내 밥그릇을 치셨잖아.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다. 우리 엄마잖아. 어른이시라고. 이도훈은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가슴을 심하게 들썩였다. 엄마가 다 드실 때까지 좀 기다리면 안 돼? 이제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좀 참을 수 없냐고. 그깟 일 조금 있다고 밥상을 엎어. 서연은 그를 빤히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이도훈의 왼쪽 눈이 오른쪽 눈보다 조금 작다는 것을 발견했다. 화를 낼 때면 양쪽 얼굴의 대칭이 맞지 않았다. 이도훈, 서연은 자신을 꽉 잡고 있던 그의 손을 뿌리쳤다. 너 내 엄마 앞에서는 이런 꼴이었구나. 그녀는 뒤돌아서서 문고리를 내리고 문을 밀며 밖으로 나갔다. 뒤에서 방음 현관문이 쿵 닫히며 이도훈의 거친 숨소리와 김선옥의 욕설을 그 안에 가두어 버렸다. 아침 공기가 제법 쌀쌀했다. 서연은 지하주차장으로 걸어가 자신의 차에 올라탔다. 곧바로 시동을 거는 대신 운전대 정중앙의 로고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방금 전 김선옥에게 맞아 붉어진 손목 자국이 욱신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차에 시동을 걸고 노원구를 빠져나왔다. 마포구에 위치한 신혼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가 다 된 시간이었다. 이 신혼집은 결혼 전에 전세로 구한 투룸이었고 채광이 아주 좋았다. 서연은 가방을 소파에 던져두고 화장실로 들어가 밥알과 국물이 튄 하얀 실크 치마를 벗어 빨래 바구니에 던져 넣었다.
샤워기를 틀자 쏟아지는 뜨거운 물이 차갑게 얼었던 손발을 서서히 녹여주었다. 샤워를 마치고 깨끗한 실내복으로 갈아입은 뒤 물을 마시려고 주방으로 향했다. 식탁을 지나치다 테이블 위에 놓인 노트북 2대를 보았다. 하나는 그녀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도훈의 것이었다. 어젯밤 두 사람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각자 가져온 현금과 축의금을 정리했다. 결혼 후의 공동 생활비를 위해 그들은 부부 공동 계좌를 하나 만들기로 합의했다. 서연은 자신의 결혼 전 저축의 일부를 이체했고 이도훈도 돈을 넣었다고 했다. 서연은 물컵을 들고 소파로 다가가 앉았다. 휴대폰을 집어들고 은행 앱을 켠 다음 습관적으로 공동 계좌의 잔액을 조회하여 어제 이체한 돈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하려 했다. 화면에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다. 그녀는 어제 두 사람이 함께 설정한 6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그들의 결혼기념일이었다. 화면이 짧게 진동하더니 빨간색 경고, 문구가 떠올랐다.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남은 기회는 4번입니다. 서연은 멈칫했다. 자신이 잘못 누른 줄 알고 다시 한번 천천히 숫자 하나하나를 확인하며 입력했다.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남은 기회는 3번입니다. 물컵을 든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서연은 화면의 빨간 글씨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어젯밤 11시, 그녀는 이도훈이 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승인받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지금은 다음 날 오전 10시 반이 그 사이 이 계좌에 손을 댄 사람은 이도훈뿐이었다. 그녀는 물컵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손가락으로 화면에 있는 비밀번호 찾기 옵션을 터치했다. 계좌가 이도훈의 주민등록번호로 개설되어 있어 직접 재설정할 수는 없었지만 예전의 편의를 위해 그녀의 휴대폰의 지문만으로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간편 조회 기능을 연동해 두었다. 이체는 불가능하지만 내역은 볼 수 있었다. 그녀는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 지문을 인식시키고 거래 내역을 열었다. 화면이 2초 정도 로딩되었다. 가장 위에 가장 최근의 기록이 나타났다. 시간, 오늘 새벽 2시 15분. 거래 유형, 출금. 금액, 마이너스 5천만 원. 수취인, 국민은행 김선옥. 서연은 그 영의 행렬을 바라보았다. 1, 2, 3, 4, 5, 6, 7, 5천만 원. 수취인은 김선옥. 그녀의 시어머니. 이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은 서연이 어제 입금한 결혼 전 저축이었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이도훈이 넣은 돈이었다. 지금 계좌의 잔액은 12,500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서연은 갑자기 뼛속까지 시린 한기를 느꼈다.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무려 5분 동안이나 들여다보았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걸어가 서랍을 열고 결혼 전의 각종 계약서와 서류가 가득 담긴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녀는 봉투 안의 내용물을 카페트 위에 전부 쏟아부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전세 임대차 계약서, 은행 거래 내역 출력본, 등 업체 청구서. 서연은 카페트 위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과거에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세세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물이 끓기 전에는 항상 작은 기포들이 먼저 올라오는 법이다. 단지 그녀가 지금까지 눈을 감고 모른 척했을 뿐이었다. 첫 번째 기포는 이도훈의 아버지였다. 결혼 전 이도훈은 늘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예전에 작은 사업을 하셨는데 나이가 드셔서 정리하셨어. 지금은 집에서 화초나 새를 기르셔. 서연의 부모님도 평범한 직장인이었다가 은퇴하셨기에 그 작은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 별로 캐묻지 않았다. 서연은 수북한 서류 더미를 뒤져 이도훈이 결혼 전에 냈던 가족 기본정보조사서를 찾아냈다. 신혼부부 대출을 신청할 때 작성했던 서류였다. 그녀는 당시에 그냥 쓱 훑어보고 넘겼었다. 지금 그녀의 손가락은 종이를 타고 내려가 직계 가족 채무 현황란에 멈췄다. 거기에는 법스미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 갑자기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석 달 전 노원구의 그낡은 아파트에서 식사를 할 때였다. 시아버지가 전화를 받고는 목소리를 한껏 낮춘 채 베란다로 나갔다. 서연이 과일을 가지러 주방에 갔을 때
시아버지가 전화기에 대고 하는 말을 얼핏 들었다. 이자는 지난달에 다 갚지 않았나? 왜 또 올랐어? 저축은행 쪽은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그때 이도훈이 다가와 베란다 미닫이 문을 닫으며 서연에게 웃으며 말했다. 노인네가 또 화분 파는 아저씨랑 흥정하고 있나 보네. 저축은행. 제2금융권. 그곳은 이자가 엄청나게 높고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기관이었다. 작은 사업을 하다가 접은 사람이 도대체 왜 제2금융권과 얽혀 있단 말인가? 두 번째 기포는 바로 이 신혼집이었다. 서연은 두툼한 전세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마포구에 위치한 이 투룸의 전세 보증금은 5억 원이었다. 당시에 이도훈은 남자의 체면을 위해 집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고 싶다고 했다. 서연의 부모님은 두 사람의 월급이 비슷하고 앞으로 같이 대출을 갚아나갈 테니 명의가 누구든 상관없고 딸이 시댁에서 조금이라도 더 대접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흔쾌히 동의했다. 그 보증금 5억 원 중 3억 5천만 원은 서연의 부모님이 노후 자금으로 모아두신 돈이었다.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이도훈이 자신이 내겠다고 했다. 서연은 계약서에 적힌 송금 경로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당시 그녀의 부모님은 이도훈에게 3억 5천만 원을 송금했고 이도훈이 일괄적으로 집주인에게 이체하기로 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뒤져 당시 이도훈이 보내준 이체 내역 캡처본을 찾아냈다. 캡처 화면에는 5억 원이 집주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나와 있었다. 서연은 휴대폰 화면을 확대했다. 그녀는 그 캡처 사진을 유심히 살폈다. 사진의 해상도가 약간 뭉개져 있었고 숫자 주변에 아주 옅은 회색 픽셀 자국이 보였다. 광고회사에서 기획자로 일하며 매일같이 디자이너들과 씨름하는 서연에게 이런 픽셀 자국은 너무나도 익숙했다. 이것은 포토샵 같은 보정 프로그램으로 사진을 합성했을 때 남는 흔적이었다. 새벽 2시 이 거실에는 불이 켜져 있지 않았다. 냉장고의 컴프레서가 갑자기 작동하며 웅웅거리는 낮은 소리를 냈다. 서연은 카페트에 앉은 채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울지도 않았고 분노에 차서 물건을 집어 던지지도 않았다. 그저 이 상황이 너무나 황당할 뿐이었다. 34살, 직장에서는 경쟁사의 기획안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정도로 유능한 한서연이 자신의 결혼에 있어서는 남에게 완벽한 호구 취급을 당했던 것이다. 5천만 원의 공동예금은 어디론가 빼돌려졌다. 3억 5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은 행방이 묘연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숨겨진 채무까지. 그녀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집어넣고 실로 칭칭 감은 뒤 서재의 맨 아래 서랍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다. 다음 날 이도훈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메시지 한 통을 남겼다. 엄마가 혈압이 오르셔서 나 이틀 동안 노원집에서 모시고 있을게. 너도 혼자 있으면서 뭘 잘못했는지 잘 생각해봐. 서연은 그 메시지를 보고 딱 한 글자를 답장했다. 셋째 날, 시어머니 김선옥의 규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새벽 5시, 서연이 아직 단잠에 빠져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김선옥의 전화였다. 지금 시간이 몇인데 아직도 퍼질러 자고 있니? 남편 해장국 끓여줘야 할 거 아니야.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당당했다. 도훈 씨 집에 없는데요. 서연이 눈을 감은 채 대답했다. 집에 없으면 밥 안 해. 습관은 신혼 때부터 확실하게 들여야 해. 당장 일어나서 콩나물국 끓여서 인증샷 보내. 그리고 여자 속옷은 무조건 손빨래 해야 해. 세탁기에 막 돌리면 남편 기운 다 빠져나가니까. 알았어. 서연은 휴대폰을 귀에서 조금 떼고 화면의 통화 시간을 확인했다. 1분 20초. 그녀는 전화를 끊지도 말대꾸하지도 않고 그저 한마디만 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가스레인지를 켜고 물을 올렸다. 콩나물을 대충 던져 넣고 소금 한 줌을 털어 넣었다. 물이 끓어오르는 것을 보며 사진을 한 장 찍어 김선옥에게 전송했다. 그러고는 끓인 국을 그대로 싱크대에 쏟아버렸다. 그 후 2주일 동안 서연은 극도로 분열된 삶을 살았다. 회사에서는 결단력 있는 기획팀장이었지만 퇴근 후에는 김선옥의 전화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조종당하는 새댁이었다.
주말이 되자 김선옥은 다음 달 제사 준비를 해야 한다며 서연을 노원구 낡은 아파트로 불렀다. 서연은 갔다. 낡은 옷을 입고 주방의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씻어놓은 부추와 밀가루 반죽이 가득 담긴 커다란 양푼을 마주하고 있었다. 김선옥은 옆에 서서 제사용 전을 부치라고 지시했다. 반죽이 너무 되잖아. 조상님들한테 수제비라도 대접할 참이냐. 김선옥이 발로 서연이 앉은 플라스틱 의자를 툭 찼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반죽에 물을 부어 묽게 만들었다. 기름 냄새에 눈이 시큰거렸다. 이도훈은 거실 소파에 누워 야구 중계를 보며 이따금 환호성을 질렀다. 그는 서연이 식탁을 엎었던 날의 일은 까맣게 잊은 듯 그녀의 순종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3시간 동안 전을 부치던 서연이 일어나 베란다로 바람을 쐬러 나갔다. 베란다에는 낡은 종이 상자 몇 개가 쌓여 있었고 구석에는 굵은 소금 한 포대가 놓여 있었다. 김선옥이 플라스틱 바가지를 들고 뒤따라 나왔다. 그녀는 서연의 뒤로 다가가더니 갑자기 플라스틱 바가지에서 굵은 소금 한 움큼을 쥐고는 서연의 맨 발목을 향해 매몰차게 확 뿌려버렸다. 차르륵. 거친 소금 알갱이들이 서연의 맨 발목에 쏟아지며 피부를 따끔하게 때렸다. 알갱이들은 베란다 바닥 타일 위로 사방에 흩어졌다. 서연이 뒤돌아서서 김선옥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김선옥은 플라스틱 바가지를 옆에 있던 상자 위에 툭 던지고 차가운 얼굴로 말했다. 도훈이가 요즘 회사 일이 안 풀린다길래 아버지가 점을 좀 보고 왔어. 점쟁이가 그러더라. 내 사주가 드세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집안 재물운을 다 깎아먹는다고. 이거 애군 쫓는 소금이야. 앞으로 매달 한 번씩은 뿌려야겠다. 안 그러면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하겠어? 발밑에서 밟히는 소금 알갱이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미신을 핑계로 한 노골적인 괴롭힘이었다. 서연은 발밑의 소금을 내려다보고 다시 김선옥의 표독스러운 얼굴을 쳐다보았다. 거실에 이도훈이 채널을 돌리자 텔레비전에서 예능 프로그램의 가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머니 말씀이 맞네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재물운은 확실하게 지켜야죠.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가방도 챙기지 않고 기름 냄새가 찌든 옷을 입은 채 그대로 낡은 아파트를 나섰다. 차에 올라탄 서연은 휴대폰을 꺼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을 빠르게 움직였다. 더 이상 잔액을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백업 폴더를 열었다. 지난 2주 동안 그녀가 얼굴을 붉히며 싸우지 않았던 것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딜상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터치했다. 그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 새벽에 5천만 원이 이체된 은행 거래 내역 캡처본, 전세 보증금 송금 영수증,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받아낸 포토샵 보정 이체 내역서 감정 결과 보고서, 어제 관리비 확인을 핑계로 집주인과 통화했던 녹음 파일. 그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집주인 아저씨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이고, 이도훈 씨가 그때 자금 융통이 안 된다면서 보증금 1억 5천만 원만 내고 나머지 3억 5천만 원은 반전세로 돌려서 매달 250만 원씩 이자로 낸다고 했잖아요. 왜요? 남편이 아직 말 안 했어요? 서연은 녹음을 껐다. 3억 5천만 원은 집주인에게 전달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매달 250만 원의 빚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마지막 증거가 하나 더 있었다. 그녀는 또 다른 오디오 파일을 열었다. 3일 전 이도훈이 밤에 샤워를 하러 들어갔을 때 그녀가 욕실 문 밖에 휴대폰을 두고 녹음한 것이었다. 오디오 속 서연이 문 밖에서 묻고 있었다. 도훈 씨, 우리 엄마 아빠가 준 보증금 3억 5천만 원 말이야. 집주인이 아직 못 받았다고 하던데? 욕실 안의 물소리가 잠시 멈추더니 문 너머로 이도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짜증이 잔뜩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아참, 회사 현금이 요즘 좀 쪼들려서 보증금 좀 잠깐 빌려 쓴 거야?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유난이야? 내가 당신 남편인데 돈 좀 쓰는 거 하나하나 다 보고해야 돼? 다시 물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서연은 이 파일들을 전부 선택해 이중으로 암호를 걸고 3개의 다른 클라우드에 백업했다.
물속의 기포가 점점 커지며 수면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다음 주 금요일 저녁, 이도훈은 웬일로 기분이 좋은지 외식으로 고기를 먹자고 제안했다. 그는 서연을 데리고 고급 한우 고깃집으로 향했고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왔다. 네 사람이 불판 앞에 둘러앉았다. 이도훈은 살갑게 김선옥의 앞접시에 고기를 덜어주었다. 엄마, 많이 드세요. 이 집 고기 아주 좋아요. 김선옥은 고기를 씹으며 서연을 흘기듯 쳐다보았다. 도훈이가 밖에서 힘들게 돈 버는데 아내 된 도리로 좀 잘해라. 허구한 날 죽상 짓고 있지 말고. 내 월급은 언제부터 넘길 거니? 우리 집안 규칙은 며느리 월급도 남편이 다 관리하는 거다. 서연은 가위로 불판 위에 쇠고기를 잘랐다. 금속 가위가 싹둑하는 소리를 냈다. 그녀는 가위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김선옥을 보았다가 다시 이도훈을 쳐다보았다. 어머니, 월급 문제는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시죠. 서연은 탁자 위에 물컵을 들어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다. 오늘 오후에 집주인한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불판 위에 고기가 지글거리는 소리를 냈다. 소주잔을 입으로 가져가던 이도훈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다. 김선옥의 젓가락질도 멈췄고 막 집어들었던 마늘 한 조각이 다시 접시로 떨어졌다. 집주인이 그러던데 전세계약 갱신일이 다가온다고요. 서연은 이도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다. 저희한테 묻더라고요. 부족한 3억 5천만 원은 언제 채워 넣을 거냐고요. 그거 안 채우면 바로 방 빼라고 명도 소송 진행하겠다고 하던데요. 이도훈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소주가 반쯤 쏟아지며 손목을 타고 소매 안으로 흘러들어갔다. 그는 허둥지둥 잔을 내려놓고 식탁 위에 휴지를 뽑아 닦으며 시선을 피했다. 내가 왜 집주인 전화를 받아? 그런 건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신경 꺼. 그러게 말이야. 5억 원 보증금을 다 당신이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야지. 서연이 미소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집주인은 1억 5천만 원밖에 못 받았다고 하던데. 도훈 씨, 나머지 3억 5천만 원은 대체 어디로 간 거야? 김선옥이 탁자를 탕치며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맹랑하게 하니? 내 남편 취조라도 하는 거냐? 남자가 밖에서 큰일 하다 보면 자금 융통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여편 내가 뭘 안다고 나서. 자금 융통이요. 서연이 김선옥을 쳐다보았다. 어머니, 그 돈은 저희 부모님 노후 자금입니다. 저희 부모님 돈을 가져다 융통을 하는데 제 동의도 안 거치고 마음대로요? 결혼했으면 내 것도 다 도훈이 거지. 김선옥이 언성을 높이자 옆 테이블 사람들이 일제히 그쪽을 쳐다보았다. 내 부모 돈도 어차피 너희 새끼들 살림살이에 쓰는 거 아니냐? 도훈이가 지금 사업하다 잠깐 어려워진 건데 아내 된 자가 돕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빈정거리고 있어. 쯧쯧, 버르장머리 없게. 서연은 이 모자를 번갈아 보았다. 한 명은 뻔뻔하게 남의 돈을 가로채려 들고 한 명은 찔린 채 자기 엄마 등 뒤에 숨어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확신했다. 이들은 단순한 악당도 어쩌다 한번 욕심을 부린 사람들도 아니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짜서 그녀를 아주 살찐 호구로 취급했던 것이다. 전 다 먹었습니다. 서연이 일어나 의자에 걸쳐둔 트렌치코트를 집어들었다. 너 어디가? 이도훈이 일어나 그녀를 잡으려 했다. 서연은 몸을 틀어 그의 손을 피하고는 소주로 젖은 그의 소매를 쳐다보았다. 어디 가긴. 당신이 밖에서 대체 무슨 큰일을 벌이고 다니는지 알아보러 가야지. 그녀는 뒤에서 쏟아지는 김선옥의 악담을 무시한 채 고깃집을 빠져나왔다. 수면의 흔들림이 멈췄다. 물이 끓어올랐다. 다음 날 서연은 반차를 내고 지하철을 타 여의도로 향했다. 그녀의 대학 동기 중 한 명이 유명 회계법인에서 선임 회계사로 일하고 있었다. 서연은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동기의 사무실에 앉아 포스트잇에 이도훈의 회사 이름을 적어 건넸다. 이 회사 재무 상태 좀 알아봐줘. 서연이 말했다. 동기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서연아, 이거 내 남편 회사잖아. 내부 장부까지는 내가 볼 수 없지만 공개된 신용정보나 법인 등기 내역은 10분이면 뽑을 수 있어. 뽑아. 서연이 짧게 대답했다.
사무실 안에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울려 퍼졌다. 10분 뒤 구석에 있던 레이저 프린터가 예열을 시작하며 웅웅거리는 소리를 냈다. 첫 번째 종이가 나왔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종이가 출력되었다. 동기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A4 용지 몇 장을 서연에게 건네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서연아, 상황이 별로 안 좋아. 서연은 종이를 받아 들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을 스캔하듯 훑어보았다. 회계사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재무제표쯤은 충분히 읽을 줄 알았다. 이 회사 사실 반년 전부터 이미 자본 잠식 상태였어. 동기가 붉은색 글씨를 가리켰다. 여기 봐봐. 현금 흐름은 진작에 끊겼어. 게다가 그가 잠시 뜸을 들였다. 직원들 4대 보험이 석 달째 체납되어 있어. 서연은 4대 보험 체납이라는 글씨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한국에서 4대 보험 체납은 회사가 이미 벼랑 끝에 몰려 언제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또 있어. 동기가 다른 신용정보 서류를 가리켰다. 이도훈 개인 명의로 제2금융권 대출이 3건이나 잡혀 있어. 액수만 합쳐도 2억 원 가까이 돼. 이건 공식 기록이고 사채를 썼을 가능성도 무시 못해. 서연은 고막이 팽창하고 심장 뛰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수십 배로 증폭되는 것을 느꼈다. 결혼 전 이도훈은 자신을 유망한 스타트업 대표로 포장하며 빚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심지어 위조된 은행 거래 내역까지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회사 법인 계좌 내역도 볼 수 있어. 서연이 물었다. 상세 내역은 못 봐야 하지만 법인 등기 변경 내역 하나는 확인했어. 동기가 마지막 장을 넘겼다. 2달 전, 그러니까 너희 결혼하기 한 달 전에 이 회사가 지분 담보 설정을 했어. 담보권자가 개인 계좌로 되어 있더라. 동기가 그 계좌 번호의 끝 6자리를 서연에게 짚어주었다. 서연은 그 6개의 숫자를 보았다. 그녀 휴대폰에 저장된 5천만 원 이체 캡처본에 있던 수취인 계좌. 그 번호와 완전히 똑같았다. 김선옥 명의의 계좌였다. 이도훈은 서연 부모님의 돈 3억 5천만 원을 가져가면서 겉으로는 신혼집 보증금을 먼저 내겠다고 거짓말을 했고 실제로는 그 돈이 법인 통장에 들어가 자금으로 융통된 것도 아니었다. 그 돈은 어머니 계좌로 직행했다. 그리고 어머니는 다시 자기 명의로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형태를 취하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회사의 지분 담보권을 가져갔다. 만약 회사가 부도나면 1순위 채권자인 김선옥이 남은 자산을 싹 챙겨갈 수 있었다. 반면 차용증이나 담보조차 없는 서연 부모님의 돈은 부부 공동 투자라는 명목으로 악성 부채 더미 속에서 먼지처럼 사라질 운명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들 가족이 짠 완벽한 각본이었다. 프린트된 종이가 서연의 손아귀 위에서 구겨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동기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고마워. 건물을 빠져나오자 서울의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에 있는 이도훈의 이름을 노려보았다. 전화를 거는 대신 그녀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발걸음을 돌렸다. 오후 6시 서연은 마포구 신혼집으로 돌아왔다. 현관에 들어서자 도어록에 불이 켜져 있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다. 집 안에는 누군가 뒤진 흔적이 역력했다.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황급히 안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드레스룸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그녀가 결혼 전에 직접 산 명품 가방 3개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화장대 위에 보석함도 열려 있었고 부모님이 선물해 주신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패물들도 싹 비워져 있었다. 서연은 텅 빈 보석함 앞에 서서 두 눈을 질끈 감았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몸을 돌려 다시 현관으로 나왔다. 신발장 위에는 노란색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삐뚤빼뚤한 글씨, 김선옥의 필체였다. 시집 왔으면 내 물건도 다 이 집안 거다. 도훈이 회사에 돈이 급해서 쓸데없는 명품 가방이랑 금붙이는 내가 전당포에 넘겼다. 아내라면 가족을 위해 희생할 줄도 알아야지. 예비 열쇠로 들어왔으니 앞으로 문 잠그고 유난 떨지 마라. 너무나 뻔뻔했다. 변명조차 필요 없다는 태도였다. 서연은 그 포스트잇을 빤히 보다가 갑자기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포스트잇을 떼어 곱게 접은 뒤
지갑에 챙겨 넣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절도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건 그들에게 너무 가벼운 벌이었고 한국법에서 친족 간의 절도는 입건조차 어렵고 결국 그저 진흙탕 집안 싸움으로 끝날 확률이 높았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이었다. 서연은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다. 첫 번째,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저 이도훈 씨 아내 한서연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일말의 동요도 없이 차분했다. 전세 보증금 문제에 대해 제가 방금 장부를 다 확인했습니다. 이도훈 씨가 저희 부모님 자금을 횡령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정식으로 통보합니다. 보증금 1억 5천만 원은 제 서명 없이는 절대 이도훈 씨에게 돌려주지 마십시오. 만약 돌려주신다면 사장님도 함께 묶어서 재산가압류 신청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집주인은 화들짝 놀라며 연신 대답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부부 문제는 두 분이 알아서 해결하시고 저는 중간에 끼기 싫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을 열고 변호사가 보내온 서류를 다운로드했다. 그것은 내용 증명이었다. 그 안에는 이도훈이 거액의 채무를 숨기고 사기 결혼을 한 사실, 전세 보증금 3억 5천만 원과 공동계좌에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서연은 이 서류를 출력해 봉투에 넣었다. 그녀는 이 서류를 이도훈의 집이 아니라 그의 회사 법무팀과 인사팀으로 직접 보냈다. 세 번째, 가장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서연은 휴대폰을 열어 욕실에서 이도훈이 보증금 좀 잠깐 빌려 쓴 거야 라고 자백했던 음성 파일을 찾았다. 오디오 편집 앱을 이용해 가장 또렷한 구간만 잘라냈다. 그런 다음 예전에 이도훈의 명함첩에서 보았던 명함 하나를 꺼냈다. 그의 회사 최대 투자자인 벤처 캐피탈의 파트너 명함이었다. 그녀는 익명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음성 파일을 첨부하고 제목에 이도훈 대표의 회사 공금 횡령 및 자금 유용에 관한 내부 고발이라고 적은 뒤 전송 버튼을 눌렀다. 다음 날 오전 10시 강남구 테헤란로. 서연은 선글라스를 낀 채 그 벤처 캐피탈 건물 맞은편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도로 건너 2층의 거대한 유리문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10시 15분 이도훈의 모습이 유리문 밖에 나타났다. 몸에 맞지도 않는 헐렁한 정장 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사색이 된 얼굴로 다급하게 문을 밀고 들어갔다. 서연은 테이블 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얼음이 유리잔에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10분 뒤 카페 유리창 너머로 서연은 2층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는 것을 보았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벤처 캐피탈 파트너의 분노에 찬 몸짓은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이도훈의 가슴팍에 사정없이 집어 던졌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날렸다. 이도훈은 허리를 굽히고 척추뼈가 뽑힌 연체동물처럼 필사적으로 허리를 굽실거렸다. 파트너는 그의 코앞에 삿대질을 하며 핏대를 세우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서연은 파트너의 입모양을 보며 그가 무슨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이도훈 대표, 결혼이 무슨 투자 유치야? 이도훈은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파트너는 이미 짜증을 내며 뒤돌아서 버렸다. 그 두꺼운 유리문은 이도훈의 눈앞에서 무정하게 닫혀버렸다. 서연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길 건너편에 서 있는 패배한 개 같은 남자의 모습을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가 카페 문을 밀고 나서자 아침 햇살이 눈이 부실 정도로 쏟아졌다. 손을 들어 이마를 가린 채 오른쪽으로 꺾어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하행 버튼을 눌렀다. 빨간색 숫자가 깜빡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다. 점점 좁아지는 문틈 사이로 길 건너편 이도훈이 절망적으로 유리문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이 보였다. 문틈이 완전히 닫혔다. 차가운 금속 문이 시야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문이 완전히 닫히고 나자 무중력감이 찾아왔다. 마포구 신혼집으로 돌아온 것은 밤 11시가 다 된 시간이었다.
서연은 거실 불을 켜지 않고 현관 센서 등만 둔 채 코트를 벗어 행거에 걸었다. 아일랜드 식탁으로 다가가 찬물을 한 잔 따랐다. 정수기에서 흘러나오는 가는 물줄기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넘어가며 미세하게 끓어오르던 위장을 진정시켰다. 찰칵. 현관 도어록에서 갑자기 작은 소리가 났다. 이어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 다급하게 누르다 중간에 한 번 틀렸는지 삑삑거리는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다. 그리고 두 번째 시도. 문이 벌컥 열렸다. 센서 등이 환하게 켜지고 이도훈이 비틀거리며 뛰어들어왔다. 그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현관 원목 마루를 밟고 들어섰다. 아침에 나갈 때만 해도 그럭저럭 말끔해 보였던 정장은 구겨진 휴지 조각처럼 엉망이었고 넥타이는 헐거워진 채 한쪽으로 쏠려 있었다. 셔츠 윗단추 2개는 터져 있었고 극도의 불안감으로 붉게 달아오른 목덜미가 드러났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어두운 거실을 두리번거리다 아일랜드 식탁 뒤에 서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서연아, 그가 쉰 목소리로 불렀다. 심하게 떨리는 목소리였다. 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여전히 손에 유리컵을 든 채 대리석 상판 너머로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마치 남의 집에 불쑥 쳐들어온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이도훈이 다리를 움직여 구두를 신은 채 아일랜드 식탁 쪽으로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은 몹시 비틀거렸고 무릎이 제 몸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서연에게 닿기 2걸음 전 갑자기 그의 무릎이 꺾였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 이도훈은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서연의 시선이 아래로 향했다. 한국에서 남자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부모님께 큰절을 올릴 때, 제사에서 조상님께 절할 때, 혹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죽을 죄를 지었을 때뿐이다. 결혼 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남자체면 구긴다고 그녀의 가방 하나 들어주는 것조차 꺼렸던 이도훈이 지금 아무런 전조도 없이 그녀의 발밑에 엎드려 있었다. 취하해줘. 이도훈이 고개를 치켜들었다. 눈시울은 붉어졌고 핏발이 서 있었다. 서연아, 제발 내용 증명 좀 취하해줘. 그리고 내가 투자자한테 보낸 그것들 내가 직접 설명 좀 해줘. 그냥 부부싸움 하다가 홧김에 헛소리한 거라고. 제발.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유리컵 겉면에 맺힌 물방울이 흘러내려 그녀의 손가락 위로 떨어졌다. 나 진짜 자금 융통하려고 그랬던 거야. 이도훈은 그녀가 대답하지 않자 다급하게 무릎걸음으로 반보 앞으로 다가와 대리석 상판 가장자리를 양손으로 부여잡았다. 회사 자금줄이 딱 한 끗 차이로 막혀서 그랬다고. 다음 달에 투자금 들어오면 바로 보증금 채워 넣으려고 했어. 널 속일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 내가 어떻게 널 속여. 우린 부부잖아. 부부. 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가벼웠고 분노 대신 순수한 호기심만이 남아있었다. 부부가 결혼 전에 은행 거래 내역을 위조하고 아내 전세 보증금을 자기 어머니 이름으로 돌려놓고 공동 계좌에 있던 5천만 원까지 싹 빼돌리는 게 부부야? 우리 엄마잖아. 엄마가 내 돈 들고 도망이라도 가겠어. 이도훈은 이마에 식은 땀을 흘리며 구레나룻을 타고 뚝뚝 떨어뜨렸다. 엄마는 그냥 세금 문제 때문에 지분만 잠깐 대신 맡아준 거야? 어차피 그 돈은 결국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올 거였다고. 서연아, 넌 사업하는 생리를 그렇게 몰라? 난 사업 생리 같은 거 몰라. 서연이 유리컵을 탁 내려놓자 대리석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내가 아는 건 법의 규칙뿐이야. 그 3억 5천만 원은 우리 부모님 돈이야. 그런데 지금 집주인은 돈을 못 받았고 우리 부모님은 노후 자금을 날렸고 내 어머니 계좌에는 횡재한 거액이 들어갔지? 그게 내가 말하는 우리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야? 이도훈의 안색이 시퍼렇게 질렸다가 하얗게 변했다. 상판을 잡고 있던 손을 놓더니 자기 머리를 쥐어뜯기 시작했다. 너 꼭 사람을 죽여야 속이 시원하겠어. 그가 갑자기 찢어질 듯한 절망적인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투자자가 돈 다 뺐다고. 회사 계좌도 압류됐어.
내가 오늘 오후에 무슨 꼴을 당했는지 알아? 직원들은 단톡방에서 날 쌍욕하고 거래처 놈들은 1층에 진을 치고 돈 내놓으라고 난리라고. 내가 보낸 그 내용 증명 한 장 때문에 내 인생이 박살났어. 이제 속이 후련해. 서연은 그를 오만하게 내려다보았다. 이 남자는 분노를 터뜨리는 와중에도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다. 회사 돈을 횡령한 것에 대한 참회가 아니라 자신의 사기극이 들통난 것에 대한 분노였다. 널 망친 건 내가 아니야, 서연이 덤덤하게 말했다. 너랑 내 엄마의 끝없는 탐욕이지. 그 내용 증명은 사실을 적시했을 뿐이야. 내가 그런 짓을 안 했다면 그 종이는 그냥 휴지 조각에 불과했겠지. 너 디도훈이 이를 갈며 서연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의 순간 섬뜩한 기운이 스쳤지만 금세 공포에 짓눌려 버렸다. 척추가 부러진 개처럼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서연의 치맛자락을 잡으려 애썼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나한테 딱 한 번만 기회를 줘. 내일 당장 엄마한테 돈 다시 보내라고 할게. 그리고 보증금 다시 내자. 내가 집주인한테 법적 조치 취하지 말아달라고 잘 좀 얘기해줘. 우리가 연애한 3년의 정을 봐서라도. 띠띠띠띠. 현관의 도어록이 또다시 울렸다. 이어서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센서 등이 다시 켜지고 김선옥이 황급히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서연이 결혼 전에 샀다가 허락도 없이 빼앗겼던 짙은 파란색 악어 가죽 핸드백이 꽉 쥐어져 있었다. 도훈아, 김선옥은 문을 열자마자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발견했다. 순간 멈칫하더니 소름 끼치는 비명을 질렀다. 그녀도 신발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뛰어들어와 이도훈의 팔을 잡고 미친 듯이 위로 끌어당겼다. 너 미쳤어. 여자가 뭐가 무섭다고 무릎을 꿇어. 다 큰 남자가 자존심도 없어? 당장 안 일어나. 김선옥은 몸을 부들부들 떨며 얼굴 근육을 일그러뜨렸다. 이도훈은 진흙더미처럼 어머니에게 질질 끌려가면서도 무릎 많은 바닥에 찰싹 달라붙은 채 절대 일어나려 하지 않았다. 엄마, 제발 그만해. 기도훈이 기운 없는 손짓으로 김선옥을 밀어냈다. 회사 망했어. 다 끝났다고. 엄마, 빨리 그 돈 서연이한테 돌려줘. 무슨 돈을 돌려줘? 김선옥이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게 왜 제 돈이야? 우리 집 돈이지. 시집 왔으면 지 돈도 다 시댁 건데. 며느리가 남편 사업 좀 도와주는 게 뭐가 어때서. 세상 천지에 제 서방을 고소하는 악독한 여편네가 어딨어. 이렇게 서방 앞길 막는 년은 애초에 드리는 게 아니었어. 서연은 주방 미닫이문 옆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하게 이 모자를 지켜보았다. 마치 끔찍하고 황당한 심야 연극을 보는 것 같았다. 아들을 끌어올리지 못한 김선옥이 고개를 획 돌려 서연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시뻘건 핏발이 서 있어 마치 벼랑 끝에 몰린 들짐승 같았다. 내년이 꼼수 부린 거지. 김선옥이 서연의 코앞에 손가락을 들이밀며 삿대질을 했다. 이 뱀 같은 년아. 내가 도훈이 회사에 보낸 그 종이 쪼가리 뭐야? 내가 내 아들 다 망친 거 몰라? 당장 그 쓰레기 같은 것들 다 취소해. 안 그러면 내가 널 가만둘 줄 알아. 서연은 물러서지 않고 김선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어머니, 명품 가방들은 전당포에 넘기셨다고 하지 않았나요? 서연의 시선이 김선옥이 꽉 쥐고 있는 짙은 파란색 가방에 머물렀다. 왜요? 전당포에서 안 받아주던가요? 김선옥은 무의식적으로 가방을 등 뒤로 감추려다가 그것이 찔려서 그러는 것처럼 보일까 봐 다시 가방을 앞으로 끄집어내며 턱을 치켜들고 당당하게 맞섰다. 내 물건 내가 들고 다니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말 돌리지 마. 내가 명령하는데 그 망측한 짓 당장 그만둬. 오늘 친척들이 우리 집안 욕을 얼마나 했는지 알아? 집안 망신을 다 시키고 말이야. 체면이요. 서연이 차갑게 비웃었다. 그녀는 자세를 똑바로 고쳐 세우고 김선옥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두 사람의 거리는 반미터도 채 되지 않았다. 제가 출근한 틈을 타서 예비 비밀번호로 신혼집에 도둑질하듯 들어와서 제 물건을 훔쳐가고 현관의 주인 행세하는 쪽지 남기셨을 때는 체면 생각 안 하셨나요? 아들이 사돈 어른 노후 자금 사기치고
그 돈을 어머니 명의로 빼돌려서 독식하려고 했을 때는 체면 생각 안 하셨고요. 밥상머리에서 제 밥그릇 엎어버리고 바닥에 떨어진 밥 주워 먹게 하면서 군기 잡으려 드실 때는 체면 생각 안 하셨습니까? 서연은 한마디를 내뱉을 때마다 한 걸음씩 바짝 다가갔다. 목소리가 크지는 않았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모처럼 김선옥의 얼굴에 날아와 박혔다. 궁지에 몰린 김선옥이 뒷걸음질을 쳤다. 평생 어른이라는 이유로 아랫사람을 짓누르며 살아온 그녀로서는 이렇게 당돌하게 대드는 며느리를 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가슴이 심하게 오르내렸다. 너희 싸가지 없는 년이. 김선옥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딱딱한 악어 가죽 가방을 번쩍 치켜들더니 서연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내가 오늘 내 부모를 대신해서 단단히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마. 가방은 서연에게 닿지 않았다. 이도훈이 바닥에서 튀어올라 김선옥의 허리를 와라 끌어안았다. 가방은 이도훈의 어깨를 강하게 내리쳤고 금속 버클이 셔츠 옷감을 긁으며 길게 붉은 상처를 남겼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이도훈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며 소리쳤다. 그 포효가 깊은 밤거실에 울려 퍼지며 창유리가 미세하게 떨릴 정도였다. 아들의 고함에 얼어붙은 김선옥은 가방을 든 채 멍하니 이도훈을 바라보았다. 이도훈은 몸을 돌려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다. 내가 자존심 지키기 싫어서 이래? 내가 바닥에 무릎 꿇고 싶어서 그러냐고. 이도훈은 울면서 김선옥을 가리켰다. 다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가 그 돈자기 이름으로 돌려놓으라고만 안 했어도. 시어머니 노릇한답시고 서연이 건드리지만 않았어도 일이 여기까지 왔겠어? 지금 회사에 압류 딱지 붙고 투자자한테 사기죄로 고소당하게 생겼어. 나 교도소 가야 된다고. 감옥에 간단 말이야. 김선옥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새하여졌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감감옥. 그녀는 이 두 글자를 넋나간 듯 중얼거리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어떻게 감옥을 가. 그냥 집안 돈 좀 돌려 쓴 건데 경찰이 집안일에 왜 끼어들어. 그녀는 갑자기 몸을 돌려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주워 들더니 그 안에서 엉망으로 구겨진 서류 뭉치를 꺼냈다. 서연이 이도훈 회사로 보냈던 내용 증명이었다. 김선옥이 낮에 아들 회사에 찾아갔을 때 책상 위에서 몰래 가져온 것이었다. 그녀는 그 서류를 돌돌 말아 단단한 종이 막대처럼 만들더니 갑자기 실성한 사람처럼 이도훈의 머리를 마구 내려치기 시작했다. 퍽, 퍽, 퍽. 종이 뭉치가 이도훈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이 못난 놈아. 내가 누구 좋으라고 그 돈을 빼돌렸는데? 다 내 회사 경영권 지켜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와서 내 탓을 해. 어쩌다 이런 등신 같은 놈을 낳아서. 지 마누라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하는 놈이 뭘 하겠다고. 김선옥은 때리면서 눈물범벅이 되어 악을 썼다. 이도훈은 피하지 않고 어머니의 매질을 고스란히 맞으며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안고 끊임없이 훌쩍거렸다. 서연은 주방 미닫이문 옆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광경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난장판이었다. 이것이 그녀가 남은 평생을 함께할 수 있다고 믿었던 가족의 민낯이었다. 따뜻함도 책임감도 없었다. 오직 이익 앞에서 서로 헐뜯고 남 탓만 할 뿐이었다. 화려한 겉껍질을 벗겨내니 악취가 진동하는 해골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이 상황이 몹시 지루해졌다. 서연은 발길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하나 꺼내고 남은 옷가지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곡소리와 악다구니는 계속되었지만 그녀에게는 그저 백색 소음처럼 들릴 뿐이었다. 30분 뒤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안방을 나섰다. 거실의 모자는 이미 몸싸움을 멈춘 상태였다. 이도훈은 소파에 널브러져 초점 잃은 눈으로 천장을 쳐다보고 있었고 김선옥은 바닥에 주저앉아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싸움에서 진 늙은 암탉처럼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서연을 보자 이도훈의 눈동자가 살짝 움직였지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막지 않았다. 이미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연은 현관으로 걸어가 구두를 신었다. 그녀는 그들을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허공을 향해 건조하게 한마디를 남겼다.
내일 오전 제 변호사가 연락할 겁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제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하실 말씀 있으면 전부 변호사한테 하세요. 그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등 뒤로 방음 현관문이 천천히 닫혔다. 그 썩어빠진 악취와 절망의 숨소리, 우스꽝스러운 자존심까지 모두 그 안에 굳게 잠가버렸다. 그 후 2주일 동안 시간의 흐름은 마치 느리게 재생되는 화면 같았다. 현실에서의 파멸은 결코 영화에서 버튼 하나 누르면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특수효과 같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나긴 관료주의적 절차 속에서 기다리다 서서히 질식해가는 과정이었다. 서연은 마포구 부모님 댁 근처의 비즈니스 호텔로 거처를 옮겼다. 그녀는 매일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기획안을 검토했다. 동료들은 그저 그녀가 최근 들어 말수가 줄고 눈빛이 차가워졌다고만 느낄 뿐, 그녀가 지금 어떤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첫 번째 정식 등기 우편은 어느 화요일 오후 호텔 프런트로 도착했다. 퇴근 후 우편물을 받아든 서연은 객실로 돌아왔다. 봉투에는 어느 법무법인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페이퍼 나이프로 봉투를 조심스럽게 잘랐다. 안에는 집주인이 변호사를 통해 보내온 정식 통지서가 들어있었다. 마포구 무슨 동 무슨 아파트 전세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기한 내 퇴거 요구 통보서. 종이는 두꺼웠고 모서리는 날카로웠다. 서연은 한자 한자 그 냉혹한 법률 조항들을 읽어 내려갔다. 내용은 명확했다. 임차인 이도훈이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지불한 후 약정된 나머지 3억 5천만 원을 채워 넣지 못했으며 자금 출처에 비정상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집주인은 갱신 계약을 공식적으로 무효 처리한다는 것이었다. 기한은 열흘. 그 안에 차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명도 소송에 들어가 퇴거 조치할 것이며 기존 보증금은 위약금 명목으로 압류하겠다고 적혀 있었다. 서연은 편지를 곱게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올가미가 조여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집주인이 진짜로 자기를 길거리에 나앉게 하지는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미 그녀가 재산가압류 신청을 해두어 그 1억 5천만 원을 동결시켰기 때문이다. 이 편지는 철저하게 이도훈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였다. 사흘 뒤 서연은 이도훈의 회사가 있는 오피스 빌딩 근처에서 일을 볼 일이 생겼다. 강남구의 번화한 도로변이었다. 일을 마친 그녀는 귀신에라도 홀린 듯 그 오피스 빌딩의 지하 주차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위로 올라가지 않았다. 굳이 올라가 보지 않아도 위층이 어떤 난장판일지 뻔했다. 회계사 동기가 이미 말해준 대로 최대 투자자의 자금 회수는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을 일으켰을 것이다. 은행은 대출금을 조기 회수하고 거래처들은 빚을 받으러 들이닥쳤을 것이다. 이도훈 회사의 계좌는 이미 법원에 의해 압류되었을 것이고 사무실 출입문에는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을 것이 분명했다. 주차장은 어두웠고 매연과 축축하게 곰팡이 핀 냄새가 공기 중에 맴돌았다. 서연은 하이힐을 신은 채 잿빛 시멘트 바닥을 걸었다. 텅 빈 주차장 안으로 구두 굽소리가 메아리쳤다. 구석진 기둥 뒤편에 검은색 현대 그랜저 한 대가 세워져 있는 것이 보였다. 이도훈의 차였다. 차는 시동이 켜진 채 배기구에서 미세한 하얀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창문에는 짙은 선팅이 되어 있어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다. 서연은 차에서 5m 떨어진 곳에 우뚝 멈춰섰다. 바로 그때 차 문이 틈을 보이며 열렸다. 구두를 신은 발 하나가 밖으로 튀어나왔고 구두 코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다. 이어서 이도훈이 몸을 반쯤 밖으로 내밀었다. 그는 멀리 떨어져 있는 서연을 보지 못했다. 그는 휴대폰을 귀에 바짝 댄 채 목소리를 한껏 낮추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주체할 수 없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내가 딱 일주일만 더 달라고 했잖아. 사람 피 말려 죽인다고 돈이 나와? 뭐, 고소한다고? 맘대로 해. 어차피 나 지금 돈 한 푼도 없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는 분노에 차서 휴대폰을 조수석에 팽개쳤다. 그러고는 양손으로 얼굴을 파묻은 채
무릎 사이로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주차장의 희미한 불빛이 그의 등을 비췄다. 맞춤 정장을 입고 결혼식장에서 의기양양하게 미소 짓던 그 남자는 이제 하수구에 숨어든 시궁쥐처럼 호흡에서조차 썩은 냄새가 풍기는 듯했다. 머리카락은 떡이 저 두피에 들러붙어 있었고 뒷목 피부는 오랫동안 씻지 않아 거무튀튀했다. 위층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인 몇 명이 엘리베이터에서 걸어나와 그 차 옆을 지나갔다. 그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은밀하게 속닥거렸다. 저 사람 3층 회사 대표 아니야? 마누라 돈 빼돌려서 빚 막으려다가 채권자들한테 쫓겨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며? 쯧쯧, 더럽게 뻔뻔하네. 저런 인간은 그냥 몇 년 쳐넣어야 돼. 이도훈은 고개를 더 깊이 파묻으며 차 밑바닥으로 기어들어가고 싶은 듯 몸을 웅크렸다. 서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에는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다. 동정심도 복수에 성공했다는 쾌감도 없었다. 그저 뼛속 깊이 스며드는 지독한 피로감뿐이었다. 저런 남자 하나 때문에 자기 인생 3년을 허비하고 부모님 노후 자금까지 날려버릴 뻔했다니. 그녀는 몸을 돌려왔던 길을 되돌아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바깥의 햇살이 너무 눈부셔 선글라스를 낀 채 택시를 잡았다. 4주 후 수요일. 서울 가정법원. 조정실 밖의 복도는 길었고 바닥에 깔린 잿빛 테라조 타일은 왁스 칠이 되어 차가운 빛을 반사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서류종이 냄새가 뒤섞인 특유의 냄새가 맴돌았다. 수많은 가족들이 얼굴을 붉히고 가장 추악한 밑바닥을 낯선 사람들에게 까발리는 바로 그 장소였다. 서연은 맞춤 제작된 검은색 코트 안에 하얀 실크 셔츠를 입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빗어넘겼고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변호사가 나란히 걸으며 조정을 위한 마지막 마지노선을 낮게 속삭였다. 한서연 씨, 현재 상대방 계좌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거의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묶여있는 보증금 1억 5천만 원은 한서연 씨가 걸어둔 가압류 때문에 이도훈 씨가 돌려받을 수 없는 상태고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김선옥 씨 명의로 넘어간 3억 5천만 원은 혼인 중 사기 행각으로 빼돌린 자금이라는 점만 입증하면 법원이 반환 판결을 내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조정 절차일 뿐이니 상대방이 우리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바로 본안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축혀올리며 매우 전문적이고 냉철한 어조로 말했다. 절대 합의는 없습니다. 서연의 대답은 단호했다. 조정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서연은 걸음을 멈췄다. 문 앞대기 의자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이도훈은 고개를 숙인 채 양손을 무릎 위에 교차하고 있었다. 살이 쏙 빠져 정장이 헐렁하게 겉돌았다. 그 옆에 앉은 사람은 김선옥이었다. 서연은 하마터면 그녀를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밥상머리에서 며느리 밥그릇을 쳐내고 베란다에서 소금을 뿌려대고 고급 비단 한복을 입고 친척들 앞에서 위세를 떨던 시어머니가 마치 10년은 폭삭 늙어버린 듯했다. 김선옥의 머리카락은 미용실에서 관리를 받지 못해 두피에 축 달라붙어 있었고 흰머리가 듬성듬성 보였다. 그녀는 목덜미가 해진 평범한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다. 그토록 자랑하던 금팔찌와 보석 반지는 온데간데 없고 쭈글쭈글하고 검버섯핀 두 손만 남아 불안한 듯 허벅지 위를 문질러대고 있었다. 구두 굽소리를 들은 김선옥이 고개를 들었다. 서연을 발견한 순간 김선옥의 동공이 흔들렸다. 그녀는 의자 팔걸이를 짚고 힘겹게 일어섰다. 이도훈도 고개를 들어 서연을 힐끗 보더니 눈부신 빛을 피하듯 얼른 시선을 아래로 깔았다. 김선옥이 서연의 앞까지 두 걸음 다가왔다. 그녀는 입을 벙긋거리며 습관적으로 어른의 위엄을 내세우려 했으나 서연의 싸늘한 눈빛과 마주치자 그 알량한 기세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바로 그 복도 한가운데서 변호사와 지나가던 법원 직원들이 빤히 쳐다보는 앞에서 김선옥이 갑자기 손을 뻗어 서연의 검은색 코트 소매를 덥석 쥐었다. 뼈만 남은 앙상한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꽉 주고 있었다. 서연아. 김선옥이 입을 열었다. 짙은 콧소리가 섞인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아,
애미가 다 잘못했다. 복도에는 멀리서 이따금 서류 넘기는 소리만 들릴 뿐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서연은 자기 소매를 꽉 쥔 그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그녀의 손목을 사정없이 후려쳐 붉은 자국을 남겼던 바로 그 손이었다. 다시 돌아오너라의 김선옥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내가 고소만 취하해주면 우리 집 규칙 다 바꾸마. 앞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할 필요도 없고 내 속옷 세탁기에 돌려도 뭐라 안 할 테니까. 제사도 애미가 알아서 다 준비하마. 돈 관리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우리 도훈이 감옥 가면 안 돼. 쟤 들어가면 우리 집안 끝장난다. 계좌 묶인 것 좀 풀어줘. 애미가 이렇게 부탁할게. 응? 김선옥의 어조는 극도로 비굴했고 심지어 알랑거리기까지 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녀의 눈을 보면서 그저 우습다는 생각만 들었다. 거기엔 며느리에게 못되게 군 것을 뉘우치는 시어머니는 없었다. 아들이 파산하면 자신까지 피해를 볼까봐 두려워하는 악착같이 돈에 매달리는 늙은이만 보일 뿐이었다. 김선옥이 고개를 숙인 것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며느리의 손에 자기 집안을 완전히 파멸시킬 칼자루가 쥐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만약 오늘 서연의 손에 그 증거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1억 5천만 원을 동결하지 않았다면 김선옥은 여전히 콧대 높은 시어머니 행세를 하며 서연의 피를 쪽쪽 빨아먹었을 것이다. 어머니, 서연의 목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다. 차분하고 또렷했지만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왼손을 뻗어 자기 소매를 꽉 잡고 있는 김선옥의 손등을 덮었다. 그러고는 김선옥의 손가락을 하나씩 떼어내기 시작했다. 1개, 2개. 가운데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다. 김선옥의 손이 심하게 떨리며 더 세게 움켜쥐려 했지만 서연의 단호한 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3개요, 4개. 서연은 한 손가락씩 천천히 코트 소매에서 김선옥의 손가락을 벗겨냈다. 그녀의 동작은 느렸지만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확고함이 있었다. 마지막 새끼손가락까지 떼어내자 김선옥의 손은 힘없이 툭 떨어졌고 그녀 역시 기운이 다 빠진 사람처럼 반걸음 뒷걸음질을 쳤다. 서연은 구겨진 소매를 반듯하게 폈다. 경악과 절망에 빠진 김선옥의 얼굴을 쳐다보며 서연은 몸을 살짝 숙였다. 잊으셨나요?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결혼 둘째 날 아침에 어머니가 제 밥그릇 치시면서 그러셨잖아요. 며느리는 어른이 다 드실 때까지 수저드는 거 아니라고. 김선옥은 화들짝 놀라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제 어머니가 기다리실 차례입니다. 서연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법원의 판결을요. 말을 마친 서연은 더 이상 그 모자를 쳐다보지 않고 몸을 돌려 무거운 조정실 나무 문을 열고 들어갔다. 조정은 결국 결렬되었다. 이도훈은 여전히 부부 공동 투자 실패라는 변명으로 횡령 사실을 덮으려 했다. 사건은 정식 민사소송으로 넘어갔고 서연은 경찰에 이도훈을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석 달 뒤 서울에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은 소리 없이 떨어지며 아스팔트 도로를 짙은 검은색으로 물들였다. 서연은 법원 건물 계단에 서 있었다. 비가 많이 오지 않아 우산은 쓰지 않았다. 10여 분 전 판결을 알리는 법봉이 울렸다. 법원은 이도훈이 결혼 전 거액의 채무를 고의로 숨겼고 아내의 동의 없이 전세 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어머니 김선옥 명의로 빼돌린 사실을 인정하여 부당이득 반환 및 재산 횡령 판결을 내렸다. 김선옥에게는 원금 3억 5천만 원과 이자를 반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또한 신혼집 보증금 1억 5천만 원 중 서연의 결혼 전 저축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압류된 자금에서 서연의 손해를 우선적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도훈은 개인 빚을 갚기 위해 회사 돈을 유용하고 위조 문서로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정식 입건되어 출국이 금지된 상태였다. 이제 그를 기다리는 것은 길고 긴 형사재판과 철창 신세뿐이었다. 한서연 씨 이 변호사가 계단을 내려와 서연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서연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판결문 사본과 자산 반환 강제집행 승인서가 들어 있었다. 서류 작업이 끝나려면 며칠 더 걸리겠지만
가장 힘든 고비는 넘겼습니다. 돈은 부모님 계좌로 순차적으로 입금될 겁니다. 변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서연은 그 서류 봉투를 받아 들었다. 종이 모서리에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지난 몇 달 동안 받았던 그 누구의 위로보다 그녀를 더 안심시켰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서연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서류 봉투를 가슴에 품고 계단을 내려가 촘촘한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이도훈 일가가 어떻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는지 굳이 찾아보지 않았다. 뿌리부터 썩어 문드러진 나무는 남이 밀지 않아도 바람 한 점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법이다. 하지만 파멸의 여파는 이 도시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노원구의 그 낡은 아파트. 김선옥은 동네 싸구려 슈퍼에서 산 할인 딱지가 붙은 콩나물이 든 비닐봉지를 들고 절뚝거리며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요즘 무릎 통증이 심해졌지만 병원에 갈 돈조차 없었다. 현관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녀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철문 한가운데 시뻘건 경고장이 붙어 있었다. 거기에는 법원의 직인과 굵고 검은 글씨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강제경매 개시결정서. 이도훈의 빚 때문에 보증을 섰던 아버지까지 연대 책임을 지게 되었고 서연에게 3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물어내야 했기에 이 낡은 아파트는 결국 채권자에 의해 강제경매에 넘어갔다. 김선옥은 넋이 나간 채 그 빨간 종이를 쳐다보았다. 손이 덜덜 떨리더니 들고 있던 비닐봉지가 바닥에 떨어졌고 콩나물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때마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던 앞집 아주머니가 그 광경을 보고는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이내 서둘러 피했다. 아주머니는 인사도 하지 않은 채 쓰레기 봉투를 복도에 대충 내려놓고 뒤돌아 도망치듯 문을 닫아버렸다. 김선옥은 현관문에 기댄 채 스르르 주저앉았다. 울고 싶었지만 목구멍에 손뭉치가 꽉 막힌 듯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남편은 거실에 앉아 꺼진 텔레비전 화면만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의 명의로 된 모든 은행 계좌는 모조리 동결되었다. 이도훈은 구치소에 수감된 채 다음 달에 열릴 형사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누이 이수진은 한 달째 친정에 발을 끊었다. 그녀는 예전에 소셜미디어에 고급 레스토랑에서 가족과 밥 먹는 사진을 올리며 행복한 우리 가족,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오빠라고 자랑하는 것을 좋아했다. 지금 그녀의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되었고 그 사진들은 전부 흔적도 없이 삭제되었다. 오빠의 채권자들이 자신을 찾아올까 봐 겁에 질린 나머지 휴대폰 번호까지 바꿔버렸다. 비좁은 주방에서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어야만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그 엄격했던 집안은 이제 변변한 집밥 한 끼조차 제대로 차려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김선옥이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달려가는 것이었다. 그녀는 현금 인출기에 통장을 밀어넣고 기계가 웅웅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모니터를 뚫어져라 노려보았다. 하지만 인쇄되어 나오는 잔액은 언제나 처참한 세 자리 숫자에 불과했다. 그녀는 통장을 뽑았다가 다시 밀어넣고 잔액을 확인했다. 기계가 고장나서 다음 순간 몇백만 원의 현금을 턱 뱉어내기라도 할 것처럼 미친 듯이 조회를 반복했다. 하지만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이듬해 봄. 서울의 벚꽃이 만개했을 때 서연은 망원동의 남향으로 난 작은 투룸을 전세로 구했다. 집은 작았고 침실 하나에 거실 하나뿐이었지만 햇살이 아주 잘 들었다. 전세 보증금은 돌려받은 돈으로 지불했고 남은 돈은 반년 정도 푹 쉬기에 충분한 액수였다. 그녀는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해야 했던 광고회사를 그만두었고 일단 긴 휴가를 보낸 뒤 나중에 작은 독립기획 스튜디오를 차릴 생각이었다. 재혼할 생각도 없었고 과거를 단 한 번도 뒤돌아볼 마음조차 없었다. 어느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다. 하얀 시폰 커튼 너머로 햇살이 스며들어 원목 식탁을 부드럽게 비췄다. 공기 중에는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도 찌든 참기름 냄새도 없었다. 은은한 커피 향과 따스한 음식 냄새만이 감돌 뿐이었다. 서연은 편안한 회색면 잠옷차림으로 머리는 집게핀으로 대충 틀어올린 채 주방에서 막 끓여낸 뚝배기 콩나물국밥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 옆에는 미역줄기 볶음 한 접시와 깍두기 한 접시가 놓였다.
그녀는 의자를 빼고 앉았다. 햇살이 그녀의 여벌구를 비추자 부드러운 빗무리 속에 솜털이 투명하게 반짝였다. 그녀는 휴대폰을 보지도 않았고 오늘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국밥 위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오른손을 뻗어 밋밋하고 아무런 무늬도 없는 평범한 쇠숟가락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다. 이곳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콩나물이 얹어진 국물을 한 숟갈 푹 떴다. 쇠숟가락 가장자리가 하얀 사기 그릇 안쪽에 가볍게 부딪혔다. 쨍. 맑고 깨끗한 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국물을 입에 넣었다. 콩나물의 시원한 맛과 깊은 국물 맛이 혀끝에 사르르 퍼졌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식지도 않은 딱 좋은 온도였다. 그녀는 천천히 음식을 씹었다. 이제 언제 숟가락을 들어야 하는지 감시하는 사람은 없었다. 밥 먹을 때 밥그릇을 내리치는 사람도 없었다. 창밖으로 산들바람이 불어오자 벚꽃 잎몇 장이 베란다 유리창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그 순간 서연은 비로소 깨달았다. 진짜 결혼 후의 행복이라는 건 혼자서라도 이 세상에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조용히 그리고 평화롭게 밥 한 끼를 온전히 먹어내는 것이란 사실을.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국밥을 떠먹었다.